상복도 싸구려네. 저게 장례식에 입고 올 옷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년 동안 병든 아버지 곁을 지킨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상복이 싸구려라는 말, 세탁소나 한다는 말, 집은 형제끼리 나눠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빈소를 채우는 동안 딸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복도 싸구려네. 저게 장례식에 입고 올 옷이야? 그 말이 제 등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 미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장례식 둘째 날이니까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향을 다시 세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면 장례식장은 좀 크게 하지. 세탁소 하면서 돈도 못 모았나 봐. 말들은 계속 제 등을 스쳤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실 이 장례식장은 제가 고를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골랐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보다 이런 곳이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하고 허세 없는 곳.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미영 언니는 그걸 보고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7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재활, 간병 그리고 또 병원. 그 7년 동안 친척들은 처음 2달만 병원에 왔고 그 뒤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례식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보험금은 나와? 집은 아직 그 동네 단독이지? 요즘 시세가 얼만데? 향 냄새보다 돈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복 소매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네, 이 상복은 비싼 게 아닙니다. 아버지 위중하다는 연락받고 급히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39,000원짜리였습니다. 그 돈 아껴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할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사실 7년 전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 가게였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 옷 위에 그대로 가위를 올려두고 뛰어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새벽동이 틀 때까지. 큰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딸이니까 내가 책임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큰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마비였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장애. 그리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단계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가게를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야간 픽업을 없앴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가게, 저녁에는 병원.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많을 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통장이 바닥을 칠 때마다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카드 대출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짐이라면 저는 기꺼이 들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연락을 끊은 지 2년쯤 됐을 때 미영 언니에게서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부 아직 살아계셔? 오래 가시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빈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빠지고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현실 얘기하자.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모부 집 아직 그 동네 단독 맞지? 요즘 시세가 10억은 넘겠더라. 사촌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빚 많다며? 그럼 팔아서 정리하면 되겠네. 정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형제끼리 나눠야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누죠? 공기가 멈췄습니다.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모부가 우리 형제 아니야? 집은 공동 재산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형제들도 권리가 있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입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아버지 명의입니다. 미영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딸이잖아. 법적으로 형제들한테도 유류분이 있거든. 그거 알아? 공부 좀 해.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은 얼마야?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7년이나 됐으면 뭔가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은 초기에 다 해지됐습니다. 병원비로. 그럼 더더욱 집은 팔아야지. 너 혼자 감당 가능해? 세탁소 하면서? 진짜 능력도 없으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잠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저는 작은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 서 있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갈라지고 여름엔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언니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7년 간병한 거 칭찬받을 일이야? 딸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7년 동안 얼마나 이모부 걱정했는지 알아? 멀리서도 마음은 있었다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이 있으셨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셨어야죠. 미영 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 나 그때 애들 어리고 바빴어. 너처럼 혼자 한가한 사람이랑 달라. 한가하다는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낮에 손님 옷을 다리고 저녁에 병원을 가고 밤에 아버지 수발을 들고 집에 오면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고 친구들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연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 7년이 한가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촌 오빠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도 효녀 코스프레는 잘했어. 결국 남은 건 빚 아니야? 7년 간병하고 돌아온 게 빚이면 그게 효도야, 바보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날아왔습니다. 너 효녀 코스프레 한 거 다 집 때문 아니야? 7년 간병 결국 계산한 거잖아. 처음부터 유산 노린 거 다 보여.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아버지가 다 들으시는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의 일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좀 더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짓으로 제게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저는 그때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잔고 6억 8천만 원.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너 힘들까봐 조금 모아놨다. 조금이라니요?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보유하시던 상가 건물 한 채를 23억 원에 매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액을 장학재단과 지역의료기금에 기부하셨습니다. 23억. 친척들이 알면 기절할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3년 전에 내 명의로 넘겼다. 담보도 다 갚았어. 내 건데 내가 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기.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으면 분명히 몰려올 거야. 그때 이걸 틀어라.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 빈소에는 저와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발인 끝나고 바로 상속 정리하자. 법무사 알아봤어. 빠르면 다음 주에 처리 가능하다고 하던데. 미영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집 시세 알아보니까 지금이 딱 좋대. 빨리 팔아야 해. 너 빚도 있잖아. 갚으면 딱이겠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집은 팔 계획 없습니다. 사촌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내가 다 가져가려고? 7년 잘 모셨으니 이제 회수하려는 거야?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법적으로 따지면 형제들도 유류분 있다고. 법대로 하면 너도 불리해. 그러니까 적당히 나눠서 조용히 끝내자. 괜히 법원까지 가면 비용만 나가고 우리 사이 더 나빠져. 알아들어? 그 말이 은근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하시죠. 뭘? 아버지 뜻.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빈소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 이시영 씨의 유언장입니다. 공증 완료된 문서입니다. 큰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유언장이 있었어? 뭐 그거야 봐야 알겠지만.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5년 전 보유하시던 상가 건물 한 채를 매각하셨습니다. 매각 금액은 23억 원이며 전액 장학재단과 의료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는 이미 처리 완료됐습니다. 23억. 빈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고인의 주거지는 3년 전 따님 명의로 증여 완료되었으며 관련 담보 대출은 전액 상환된 상태입니다. 사촌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예금 잔액 6억 8천만 원은 따님 단독 상속입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육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년 동안 내 곁을 지킨 건 그 애 하나다. 나는 그 아이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돈 때문에 내 딸 괴롭히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내 이름 팔아서 우리 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향 연기만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미영 언니는 가방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제 아니냐. 유류분이라는 게 법에.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7년 전 중환자실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큰아버지가
눈을 피했습니다. 딸이니까 내가 책임져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언니가 핸드백을 집어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도 이모부 챙겼어.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집은 3년 전에 이미 제 명의입니다. 담보도 전부 갚았습니다. 상속받을 예금도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더 이상 나눌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가시는 날입니다.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도 미영 언니도 사촌 오빠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나간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탁소를 지킵니다. 같은 골목, 같은 가게,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새벽에 문을 열고 손님 옷을 다리고 저녁에 문을 닫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탁소 한쪽 벽에 아버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23억을 기부하시고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넘겨주시고도 당연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 조용함이 아버지의 품격이었습니다. 참는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오면 진실은 스스로 서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소리 없이 책임을 지는 사람, 결코 자랑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 조금만 더 다가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